안녕하세요. 오수연 변호사입니다. 이번 제12회 행정사 1차 시험 치러내신 모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1차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 거두신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기세 몰아서 2차 시험까지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혹여 1차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을 거두시지 못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고칠 부분 피드백 적극 수용해서 다음번 시험에는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네, 오늘 제12회 행정사 1차 민법 강평에선 제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토끼는 기존의 행정사 시험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초학자분들, 행정사 시험을 아직 본격적으로 준비를 안 해보신, 그래서 뭐 얘기 듣기로는 행정사 시험 요즘에 인기가 조금씩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시험이 나랑 핏이 맞는지 조금 망설이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준비했으니까요. 본인에게 맞춰서 이 강평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분들, 그러니까 행정사 시험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이 강평 딱 그것만 잡아가시면 되죠. 새로운 판례들. 뭐 요번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디테일이 다르게 나왔는지, 새로운 판례는 어떤 부분이 나왔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강평의 어떤 진짜 주인공, 초학자분들을 위해서는 또 하나 가져가시면 꼭 좋겠는데, 그게 뭔고 하니 행정사 시험은 기승전 기출이 무척 중요하다. 물론 다른 것들도 하긴 해야 되는데 기출을 일단 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만 오늘 알고 가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얘기 나온 김에 초학자분들 위해서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개괄을 해드리면요. 행정사 시험 1차는 세 과목을 보죠. 네, 그래서 민법, 행정법, 행정학, 개론 이렇게 세 개를 보고요. 이거 학이죠. 네. 그리고서 이 세 과목을 각각 25문제씩 총 75문제를 언제 만에? 75분 안에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계산해 보면 굉장히 빨리 풀어야겠죠. OMR까지 생각하면 문제당 뭐 한 40초 정도, 40초, 50초 안에는 늦어도 풀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각 과목마다 100점이 배정되어 있는데 시험은 어떻게 합격을 하냐? 꽈락 점수인 40점은 다 넘어야 돼요. 꽈락 점수인 40은 다 넘어야 되고, 이 세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1차 시험을 합격합니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계산해보면 25문제에 100점이니까 한 문제에 4점이죠. 4 곱하기 25, 100. 그러니까 60점을 맞으려면은 15문제를 맞으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론적으로는 15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저희 민법 과목은 행정사 1차 시험에서 아주 막중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대부분 초학자분들이 이 행정법이나 다른 과목을 조금 더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15개보다는 20개 정도 맞는 거를 목표로 여기서 그 평균을 조금 더 올려주셔야 전략적으로 합격하기가 쉽습니다. 20개를 맞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돼요.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정리하면 우리는 뭐가 목표다? 25문제를 20분 안에 풀어서 20개를 맞춘다. 25문제를 20분 안에 풀어서 20개를 맞춘다. 요걸 목표로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초학자분들. 근데 그러면은 선생님 어떻게 25문제를 20분 안에 풀어서 20개나 맞추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1번 행정사 시험은 기출 연관도가 굉장히 높아요. 물론 뭐 민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뭐 워낙 방대한 숲과 같아서 내용 자체는 막 마냥 쉬운 건 아닌데 기출에 대한 연계도가 굉장히 높아서 기출을 중심으로
내용을 줄여나가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20개.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강평에서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직접 보여드리면서 보세요. 이 1번 지문 2회에 나왔었죠. 3번 지문 언제 또 나왔었죠. 이걸 보시면서 물론 뭐 기출만 본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기출 위주로 그걸 중심 삼아서 공부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용기를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이유. 지문이 평이한 편이에요. 지문이 평이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조문 내용이나 판례 문구를 그대로 따서 갖고 와요. 그거를 꼬아낸다거나 뭐 응용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내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 문장, 그 문구를 그대로 가져오는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가 바뀔 것인가? 저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봐요. 왜? 아니 이게 75문제를 75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럼 5회말 생각하면 원래 몇 초 안에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숙달 여부를 많이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 트렌드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용기 갖고서 시도해 보시면 되겠다. 두 번째. 세 번째. 1차 시험은 오지선다기 때문에 또 이게 가능해요. 25문제 푸는 게. 좀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떠올려 보세요. 중고등학교 때를 떠올려 보시면 오지선다 문제 풀 때 저희가 5개 지문 다 알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뭐 틀린 것 고르시오 하는데 지문 하나만 확실히 알겠어요. 하나는 확실히 틀렸고 나머지는 맞았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다시. 틀린 거 고르시오에서 하나만 알겠고 나머지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하나를 확실히 알겠다. 이건 확실히 틀렸다. 그러면 그 문제 맞출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특징. 기출 연계도가 높고 지문 구성이 평이한 편이고 또 오지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특성상 다시 25문제를 20분 안에 20개 맞추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 따라서 차근히 공부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용기 갖고서 조금 망설이는 분들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오수현이라고 하고 제8회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입니다. 또 베스트셀러 인문교양서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행정사 1차 공부를 하다 보면 행정사 1차 범위가 어디죠? 민법 총칙에 한정되어 있어서 민법의 큰 그림을 잡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큰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조금 궁금하신 분들 계신다면 그 책 참고해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 문제 풀기 전에 빠르게 총평해 볼까요? 이거는 이제 좀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을 위한 페이지입니다. 총평. 뭐 예년이랑 비슷했죠? 뭐 출제가 된 파트의 분포도, 문제 유형, 문제 난이도 모두 다 예년과 비슷했습니다. 예, 보시면 뭐 패턴들이 항상 나오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뭐 항상 나오는 법률 통칙에서 하나 나온 거 올해도 하나 나왔죠. 물건 매년 나오는 거 올해도 하나 나왔고 기간 매년 나오는 거 올해도 하나 나왔고 그리고 원래 이게 여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근데 역시나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도 비슷한 숫자만큼 나왔다. 조건기한 이번엔 2개가 나와서 조금 독특했는데 어쨌든 예년이랑 크게 다른 패턴은 아니었고 자연인 법인도 비슷하게 나오는 정도만큼 조금 줄었죠. 근데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도 잘 나와줬고요. 문제 출제 유형이 지문 나열형이 조금 줄어들고 사례형이 조금 늘었는데 이게 뭐 어떤 큰 패턴상의 차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 한두 문제 차이였기 때문에 여전히 지문 나열형이 가장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 총평, 뭐 출제 패턴, 문제 유형, 난이도 이런 측면에서 예년이랑 거의 비슷했고
한두 가지 좀 새로운 판례라든지 강조되는 디테일이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진 않았는데 합격 점수 맞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었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에 제가 총평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 위주로 쉬운 지문들은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빠르게 넘어가고 그리고 올해에 조금 새로 왔던 판례 그런 거 위주로 하고 그리고 초학자분들은 제가 여기서 지금 강평에선 기본 이론을 할 수는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출 연계도가 굉장히 높은 시험이구나. 내가 기출 따라서 전략적으로 공부하면 되겠다. 요거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네, 1번 문제부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파란색. 네,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1번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여러 번 빈출됐습니다. 신의칙 위반 여부,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맞는 지문이죠. 2번 사정 변경의 원칙에서의 사정이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반 당사자의 주관적, 개인적 사정을 의미한다. 네, 이게 틀린 지문이네요. 사정 변경의 원칙에서의 사정은 뭐였죠?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으로서 일단 여기 이 지문이 많이 나왔고 그 뒤에는 어떻게 판례가 써 있었죠? 내가 어떤 불이익을 얻고 얼마만큼의 위험을 감수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사정 변경의 원칙에서의 사정은 주관적, 개인적. 저는 이걸 쫙 그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긋고서 틀린 지문. 답은 벌써 골랐습니다. 빠르게 3, 4, 5번 할게요.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인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이것도 명시적 기출은 없었는데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 왜냐? 어떤 기출이 있었죠? 우리가 기본 시간에서도 배웠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관계에서도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걸 하나 배웠고 두 번째 뭘 배웠냐면 실효의 원칙은 신의칙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짬뽕하면 신의칙 원칙의 하나인 실효의 원칙도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명시 기출은 아니었지만 기본 이론 탄탄히 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어요. 4번 여행 계약상 기획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할 신의칙상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 네, 이것도 맞는 지문이었어요. 이게 새로운 판례였는데 역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죠. 기본에서는 기본기가 탄탄했다면 전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기획 여행업자는 신의칙상 안전 배려 의무. 이거 왜 기출문제 없었는데 맞출 수 있다고 하시죠, 선생님? 어떤 기출이 여러 번 빈출됐죠? 숙박업자의 안전 배려 의무가 신의칙상 인정된다는 판례를 여러 번 봤어요. 또 그리고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죠. 다른 데서도 확대될 수 있다. 이번에는 기획 여행업자가 판례로 나왔습니다. 네, 5번 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네,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여러 번 빈출됐어요. 이건 셀 수도 없이 많이 빈출됐죠.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동의항 하면은 뭐다? 권리남용 될 수 있다. 이렇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네, 자, 제가 이 페이지를 준비한 거는 이제 초학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다음번 문제부터는 이런 페이지 없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갈 건데 제가 방금 전에는 강평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1번부터 풀었어요. 근데 실제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실제 문제는 저도 수험생처럼 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1번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닙니다. 1, 2, 3, 4, 5번을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내가 확실히 아는 것부터 지워나가야 되고 2번 아까 봤듯이 한 3, 40초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장이 안 읽혀요. 긴장이 되면. 키워드를 체크해서 문장을 완성해 나가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두 가지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 봐볼게요. 제가 이 문제를 실제 풀었다면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바로 뒷페이지에서
1번하고 5번은 아주 여러 번 빈출된, 그리고 기본 이론에서도 여러 번 강조된, 당연히 숙달하고 있어야 된, 정말 몇 초 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의칙 위반 여부, 법원 직권 판단. 이건 바로 동그라미 치고 한 3초 만에. 이것도 5번 먼저 눈에 보이죠? 채무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동의양, 권리남용. 요거는 내가 확실히 안다. 이거는 오수연 선생님이 진짜 여러 번 강조해서 1번, 5번은 확실히 맞아. 이제 그럼 2, 3, 4인데, 그 다음에 4번이 눈에 들어와요. 여행 계약상 기획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신의칙상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 요거는 그냥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문제 풀 때 한 80% 정도 확신. 왜냐면 이게 기본 강의 때도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판례가 본 것 같은데 왜 80%냐? 숙박업자의 안전 배려 의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배웠거든요. 꽤 자신 있어요. 발표 하나죠. 요거 동그라미 또 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2번, 3번을 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사정 변경의 원칙에서의 사정이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방 당사자의 주가. 요거 벌써 표현이 이상하다, 그쵸? 요 기본 이론 꼼꼼히 공부했으면 주관적 개인적 사정을 의미한다. 이것도 한 70%로 확신하는데 틀렸다. 왜? 대한민국에 판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반 원칙과 법리들을 기본 이론을 하면서 익혀야 되는데, 제가 사정 변경 원칙이나 상당성 원칙 이런 거 할 때는 어떤 표현들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아무나 주장할 수 있으면 큰일 나니까, 법정 안정성에서 일반적으로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식적으로도 맞죠. 사정 변경의 원칙은 원래는 바꿔주면 안 되는데 정말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신의칙상 이거는 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걸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굉장히 예외적인 사항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주관적이고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을 탄탄히 하면 한 번도 없었던 기출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요거 70, 제가 봤을 땐 80 이상이에요. 80 이상. 그래서 X. 그래서 솔직히 이쯤 되면 이거 몇 초도 안 걸려요. 벌써 한 30초 안에 여기까지 와서 답은 2번으로 마음을 정했어. 그리고 3번을 읽는 거예요.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인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요것도 내 기억으로는 명시 지문이나 기본서에서 딱 이 문장을 본 기억은 없지만 그건 기억이 난다. 신의칙이 공법관계에서도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 근데 실효의 원칙은 선생님이 신의칙의 한 예라고 했으니까 요거 맞는 지문이겠네. 요것도 한 60%로 자신 있어. 답 2번. 길게 설명했지만 실제 시험장에선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거를 따로 시간 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부터는 엄청 빨리 풀어나갈 거거든요. 그냥 이거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이죠. 부담 느끼시지 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기출 토대로 기본 이론 꼼꼼히 공부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기출 토대로 기본 이론 꼼꼼히 공부하면. 그래서 그 말씀 하나 해드리려고 일부러 시간 내서 설명드린 거예요. 뒤에서 조금 빨라져도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요 페이지는 왜 만든 거죠? 아까 4번 지문. 요번에 어쨌든 새로 나온 판례니까 한번 넣어봤어요. 선생님, 이 지문 또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한 별표 하나 정도만 해놓을게요. 이거는 뭐 숙박업자가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거는 또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그래서 기획, 여행업자는 블라블라블라 해서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성을 선택하는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며 이런 판례가 있었다. 2011-13308 판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지가 이제 초학자 분들을 위한 거죠. 아까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 들었는데 1번, 5번 선생님 어떻게 몇 초 만에 맞추시죠? 보세요. 2020년 기출이 지문이 글자 한 토시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당사자의 주장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맞는 지문으로 나왔었고요. 2021년
이거 말고도 여러 번 나왔어요. 제가 지금 제일 최근 거로만 적어놨을 뿐인데 자기 채무의 이익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의하면 권리남용 될 수 있다. 글자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나왔죠. 할 수 있다. 3번, 4번. 명시적 기출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다. 부수적 의무로서 안전 배려할 보험을 부담했다. 일반 행정 법률 관계에서 신의 측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하, 할 수 있다. 오수연 선생님 따라서 기출 토대로 전략적으로 기본이론 공부하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지금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의사 무능력자 갑은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 계약을 을과 체결하고 차용금을 전부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네. 갑은 갑의 특별대리인 병이 갑의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에 반하지 않죠. 여러 번 이거 기본 강의에서 여러 번 했던 겁니다. 의사 무능력 이유로 무효 주장 신의 측 반하지 않습니다. 또 원래 명시기출 및 더 유명한 판례는 뭐죠?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하는 거 그리고 그걸 주장하는 게 신의 측 반하냐? 반하지 않는다. 그럼 그 법리 의사 무능력자한테도 적용할 수 있냐? 적용할 수 있다. 둘 다 중요한 판례를 했었습니다. 니은 갑의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갑은 그 선악을 불문하고 을에게 현존 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네, 요거 맞는 지문이죠. 맞습니다. 네. 네.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되면은 현존 이익 반환을 해야 되는데 선악을 불문한다. 제가 잠깐 망설였던 이유는 이거 여러 번 기출된 지문인데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험생 분들 중에 조금 헷갈렸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때문에 선악 불문하고라는 지문 때문에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간단히 좀 빠르게 설명을 해볼까요? 이것도 원래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민법 제141조였네요. 네, 맞네요.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 141조인데 원래는 어떤 지문이 계속 많이 나왔었죠?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하면은 이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만 지문이 구성됐는데 이제부터는 이런 선악까지 물어보는 그 문구들이 포함되기 시작했어요. 헷갈리게 하려고. 근데 이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문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조문에서도 일단 1번 가장 명확한 이유는 조문에 선악에 대한 얘기가 없죠. 제한 능력자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현존이익 반환한다. 선악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게 선악에 따라서 현존이익을 반환한다는 게 얼마나 좀 이상한 표현인지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제한 능력자로서 취소를 하는데 내가 그 사실을 알거나 모른다는 게 좀 웃기지 않나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리고 법의 취지 자체가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의 제한을 보호해주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이런 표현,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의사표시 관련된 문제랑 헷갈리게 하려고 선악불문을 표현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조문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 무효되면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 반환할 책임이 있다. 현존이익. 141조 유추 적용한다는 거죠. 왜냐? 의사 무능력자는 제한 능력자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니까. 디귿. 갑이 수령한 차용금을 모두 소비한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이익이 현존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네, 요게 이제 또 요거가 조금 어려웠어요. 결론은 이거는 X인데 이거는 판례를 같이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을이 증명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 현존이익 관련된 문제는
갑한테 갖고 있어요. 왜냐? 현존 이익은 이익이 현존한다는 사실은 우리 그 기초 시간 때 배웠죠. 추정이 돼요. 이익이 현존한다는 사실은 추정이 되고 그러한 이익이 현존하지 않아요라고 하는 것은 갑이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한 경우 을은 이익 현존한다는 사실 증명 책임 부담하지 않죠. 왜냐면 추정되니까. 그 이익이 이제 없어요라는 걸 의사무능력자가 증명하는 겁니다. 이거 기본 이론 꼼꼼히 공부했으면 맞출 수 있는데 왜 별표 3개 했냐? 명시적 기출은 없었어요. 혹시 헷갈렸다면은 헷갈렸을 수는 있었다. 다시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기출만 해선 또 안 되고 기본 이론도 꼼꼼히 해야겠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해서 4번이었고요. 이제 해설을 조금 더 꼼꼼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이 판례가 니은이랑 디귿 판례를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이건 좀 꼼꼼히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 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악의를 묻지 않고 반환 범위를 현존 이익에 한정시키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 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제한 능력자뿐만 아니라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도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의사 무능력자가 입증해야 한다. 요거 올해 처음으로 기출된 건데 제 생각에는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억.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됐다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는 거 신의성실 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 이론에서 어떻게 배운다? 의사 무능력자도 그러하다. 그래서 맞출 수 있었고 니은 같은 거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 의사 무능력자는 이익의 현존 여부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게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환 범위 의사 무능력자에게도 141조 단서가 유추 적용된다는 판례 알고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뭐까지 추가됐죠? 증명 책임까지 물어보는 좋은 문제였네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익이 현존은 추정되고 이익이 현존하지 않음을 의사 무능력자 측에서 제한 능력자 측에서 증명하는 겁니다. 3번.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었네요. 빨리 봅시다. 이건 쉬운 문제였어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맞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니은. 2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벌써 틀렸죠? 묵시적 할 수 있죠. 여러 번 빈출됐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네, 조문 내용 그대로죠. 여러 번 빈출됐고 당연히 기초.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 라는 지문.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역시 조문 내용 그대로 갖고 온 거죠. 특정 영업 허락을 취소하면은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조문 문구 그대로예요.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역시 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 미성년자를 알았을 경우 철회할 수 없다. 기존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맞출 수 있었을 것 같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학자분들, 와, 어떻게 저렇게 다 선생님은 빨리빨리 잘하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2017년, 21년, 이거 제가 하나만 고른 거예요. 여러 번 빈출됐어요. 거의 똑같이 나오죠.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요런 기출을 통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는구나라는 걸 같이 정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기본 이론 때. 3번 이것도 똑같죠. 특정 영업권에서는 성년자 동일한 행위 능력. 취소하는 경우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나왔었고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진짜 알았을 경우에는 처리할 수 없다. 이거 똑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 해서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건 아니고 이런 걸 토대로 이거 선생님 따라서 조문 정리 한번 해야겠다. 제한 능력자 그 조문 쫙쫙 나온 거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4번 성년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이것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P. 성년 후견인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임의 대리 행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이건 사실 대리에서 나왔던 지문인데 이것도 자주 빈출됐죠. 대리 행위는 행위 능력 필요하지 않다. 행위 능력 없어도 왜? 왜냐하면 대리라고 하는 거는 의사 표시만 하면은 그 법률 효과는 누가 누리니까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니까. 그래서 그 대리 때 많이 나왔는데 요거를 같이 잘 응용해서 같이 냈어요. 피면도 임의 대리 행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네, 너무 기쁘죠. 이 문구가 나오면 뭐 거의 틀렸죠. 바로 특정 의견에 심판할 수 있다. 틀렸고 의사에 반할 수 없죠. 조문 내용입니다. 여러 번 빈출됐어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 의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맞죠? 이거는 명시적 기출은 없었지만 뭐가 자꾸 항상 물어보죠? 행정사에서 한정 후견, 성년 후견, 특정 후견 이거를 돌아가면서 물어봐요. 어떤 해에는 한정 후견 물어봤다가 어떤 해에는 특정 후견 물어봤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 이론 시간에서. 이 3번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간단하게 좀 추가를 하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는데 특정 후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못하죠? 네. 다른 것들이랑 좀 다르게 후견인들이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재미있는 요소였습니다. 네, 4번 특정 후견의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종료 심판 없이도 종료한다. 네, 이것도 맞는 지문이 조문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는 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두 후견에는 조문이 있는데 특정 후견에는 조문이 없으니까 개시 심판이랑 종료 심판이 특정 후견에는 없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5번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거 조문 내용이죠.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똑같이 나왔죠. 특정 후견 심판, 기간 사무 범위 정해야 한다. 본인 의사여 반하여 할 수 있다. 틀린 지문으로 나왔었고요. 5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은 4번이었는데 1번 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아니죠. 맞죠. 죄송합니다. 그 31조 내용이죠. 재단법인뿐만 아니라 정확히는 뭐죠? 법인은 법률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맞고 민법상 법인에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으니까 맞는 지문이죠. 2번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 필요한 기재사항 중 이사 임면의 방법만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것도 맞죠. 재단법인 설립자가 원래 필요 기재사항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뭐뭐를 뺀 경우는 봐준다 했죠. 이름, 소재지, 이사 임면 방법. 이사 임면 방법.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정한다. 맞는 지문 여러 번 기출됐습니다. 3번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에 관한 정관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네, 이것도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조문 내용 그대로예요. 4번
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총회에 보고하기 위해 필요하더라도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다. 틀린 지문이죠. 권한이 있습니다. 조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3호에 있죠. 요거는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는데 왜냐면은 이 뒷내용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다라는 건 명시 기출은 없었어요. 하지만 감사는 여러 번 당연히 기출이 됐고 당연히 기본 이론에서 꼼꼼히 공부할 수 있으니까 맞출 수 있었습니다. 5번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은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 법인으로 존속한다. 판례 내용이죠. 여러 번 빈출됐고 너무너무 중요한 별표 3개짜리 지문입니다. 그것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거 여러 번 아까 빈출됐다 말씀드렸죠.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 종결되더라도 사무가 종결되지 않으면 틀린 지문이죠. 종결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다 여러 번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6번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사무집행 과반수 조문인데다가 여러 번 기출됐습니다. 2번 이사의 결혼으로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뭐 할 수 있죠? 임시이사 선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 선임. 조문이고 여러 번 기출됐습니다. 3번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역시 조문이고 여러 번 기출됐습니다. 이사 특정한 행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끔. 4번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조금 헷갈릴 수 있었어서 그냥 체크만 해드릴게요. 근데 아예 기출이 안 됐거나 기본 이론에서 안 배웠던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가 원래는 어떤 기출이 있었죠? 원래는 이렇게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어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오히려 예전에 조금 꼬아놓았던 지문이 나왔는데 틀렸죠. 해임할 수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오히려 원래 판례 표현 그대로가 더 나왔어요. 더 좋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그게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맞겠죠. 당연히.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 외로 해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만 해임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다. 왜냐면 이사는 조문에서도 나왔지만 대외적으로는 대리의 법리가 적용이 돼요. 대외적인 관계에선. 조문이 아예 있죠. 이사는 이사 대표권 관련해서는 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이사가 법인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한 거는 그 법률 효과가 본체인 법인한테 가는 그런 구조고 대내적으로는 위임 관계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근데 위임이라고 하는 거는 신뢰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서 위임관계가 깨지면 그래서 신뢰관계가 이어질 수 없으면 위임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게 법인에만 나오는 법리가 아니고 그냥 위임 법리가 들어간 모든 민법 영역에서 다 관통하는 법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관에서 사유가 정해져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그 외 사유로는 해임할 수 없다. 이사. 오케이. 하지만 그걸로 정관에 정한 사유로만 해임할 수 있다. 그것도 틀렸다. 왜냐? 위임 관계가 있으니까. 현저한 사유로 신뢰관계 깨지면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는 사유로도 해임할 수도 있는 거다. 정리됐죠? 그래서 이번에 좋은 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이제 원칙에 대한 게 나온 거예요.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걸로는 해임할 수 없다. 이런 지문이 나왔다. 원칙을 물어보는 좋은 지문이 나왔습니다. 5번 이사의 사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 승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이런 조문 내용이 없어요. 이사 사임 관련해서는 주무관청에 승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기본 이론 때 또 뭘 배우죠? 주무관청 승인은 언제 필요한가요? 보통 조문 내용으로 보면 설립 허가 혹은 그 허가의 취소, 정관을 변경할 때 그런 좀 큰 사건, 큼지막한 일이 있을 때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이사의 사임 같은 것 정도로는 주무관청 승인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 5번. 7번. 자,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갑이 A를 대표하여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1번. 기억.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갑과 A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 갑은 A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조문 내용이죠. 여러 번 기출됐습니다. 니은. 갑이 A를 위하여 매수인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을이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갑이 부담한다. 맞죠? 갑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A가 부담하죠.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 자, 이거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죠. 이 지문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법인의 대표가 대리의 법리를 준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대리라는 게 뭔데? 대리라는 건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면은 그 법률 효과가 본인 혹은 여기서 이제 본체라고 표현할까요? 법인한테 넘어가는 구조다. 법률 효과가. 이 구조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좋은 기본 문제였습니다. 대표가 법인을 위해서 매매대금을 수령하면은 이 매매대금을 수령했다라고 하는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미치는 거라고요? 본체인 A 법인한테 미치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하면 원상회복 의무 누가 해야겠어요? 법률 효과가 귀속되어 있던 법인이 해야겠죠. 왜 갑이 합니까? 틀렸죠?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지문이었어요. 디귿. 만약 A가 정관에 갑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벌써 이제 흥분이 되죠. 이거 기초 이론 꼼꼼히 공부하신 분들은 여러 번 기출된 지문이죠. 이를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알았던 말던 상관없어요. 을에게 사실 대항할 수 있다. 없죠. 저희는 무제한설이죠.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해서 기본 이론 공부했으면 알 수 있고 기출도 너무 여러 번 빈출됐어요. 왜 우리 대법관들은 이런 법리를 만들어냈을까요? 민법 조문을 읽어보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민법 조문에 이런 조문이 없어요. 다른 민법에서는. 2번이나 강조했어요.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도 적어야 한다는 걸 앞부분에 정해놓고서 몇 조문 뒤에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는 조문을 따로 뒀어요. 제가 대법관이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가 민법상 흔하게 있는 구조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유일무이해요. 이렇게 둘로 나눠서 2번 강조한 내용이 무제한설 취할만 하죠. 알았던 말던 상관없어요. 무조건 둘 다 해야 돼요. 정관에도 적고 등기도 해야 돼요. 근데 정관에만 적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계속 우리 판례로 나왔던 거죠. 등기하지 않으면 알았던 몰랐던 설령 알았더라도 대표권 제한 사실로서 대항할 수 있지 않죠.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옳은 거 하나 고르는 거였기 때문에 기억이어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기본기를 물어보는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디귿 이거 여러 번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엔 니은이 원래는 저희는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법인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조문 규정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고 계신가요?까지 물어본 사안이었기 때문에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8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고르는 거고. 자, 1번. 주물의 구성 부분도 종물이 될 수 없죠. 왜죠? 종물은 독립된 물건이어야 합니다. 상용에 공하면서도 구성 부분은 독립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없습니다.
자, 2번. 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부동산 종물 될 수 있죠. 틀렸어요. 3번. 주물에 대한 점유, 시효 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도 미친다. 아니죠. 미치지 않죠. 이것도 여러 번 기출된 지문입니다. 주물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 점유하지 않은 종물 미치지 않습니다. 왜죠?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조문 내용인 주물 처분에 따른다. 종물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주물 처분을 따른다라는 조문 내용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점유, 시효, 취득에서 말하는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의 처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주물과 종물의 그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었고요. 3번. 4번. 천연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기타 물건을 말한다. 틀린 지문이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기타 물건은 뭐죠? 법정과실입니다. 천연과실은 어떤 예가 있다고 했죠?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한 것이 천연과실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로스쿨 다닐 때 교수님이 항상 사용하시던 예는 그거 이제 돼지였죠. 돼지를 기르는데 돼지가 새끼 돼지를 낳으면 그게 천연과실이다. 왜냐? 민법상 돼지는 물건인데 물건의 용법대로 사용해서 수취한 이제 애들이니까요. 그 새끼 돼지가. 그래서 천연과실은 그거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기타 물건은 법정과실입니다. 틀렸고 5번.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여러 번 빈출됐고 굉장히 중요한 기본 내용이죠. 요 판례는 제가 왜 했냐면 사실 이 2번 지문이 명시적으로 기출된 적은 없어요. 명시적으로 기출된 적은 없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근거 판례를 찾아드린 겁니다.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는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부동산이 종물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선생님. 그거를 땅을 생각하지 말고 건물을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주물 종물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도. 그래서 제가 판례를 찾아왔습니다. 나머지 1, 3, 4, 5번은 다 기출 여러 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보세요. 다시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지문이 글자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오죠. 기출 토대로 전략 세워서 기본 이론 공부하면 반드시 저랑 같이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9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답 4번. 여기서 조금 새로운 판례들이 또 몇 개 나왔죠. 1번. 자, 이 문제는 확실히 아는 것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2번을 우리가 이건 여러 번 빈출됐던 기출 지문이죠.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계약, 보험금 부정 취득할 목적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 질서에 해당한다고 했죠.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자, 요거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금전대차계약 요것도 기출됐었습니다. 요것도 당연히 배웠었고 자, 3번은 기출된 적은 없지만 기본 이론 시간 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한 선불금의 대여 행위 요거 언제 때 같이 배우죠? 뭐 살인할 것을 내용으로 한 살인할 것을 조건으로 한 법률 행위 같은 거 성매매 해줄 것을 내용으로 해서 하는 뭐 법률 행위나 선불금의 대여 행위 이런 것들 같이 배우죠. 살인 얘기할 때. 그래서 기출론 처음이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 자, 그럼 이제 1번, 4번이 좀 문제인데 답은 일단 그 4번이거든요. 1번을 먼저 해볼게요.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요것도 반사회 질서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출이라든지 기본서에서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셨으면은 전략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무슨 지문을 많이 받죠? 기초 이론 시간 때도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걸 대가로 뭐 진술서 같은 거, 증언 같은 거 허위로 하는 거 돈 받고 그런 거 다 반사회 질서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런 거에 쪽 느낌은 살짝 다르지만 비슷한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궁지에 빠뜨린 다음에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했다.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고 이거는 아예 그냥 근거 판례를 먼저 같이 볼까요? 네, 근거 판례가 99-56833 사건인데 이와 같이 청원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진정을 이용하여 원고가 피고를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정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요 판례가 근거가 되는 사안이었어요. 처음 나온 사안이었죠. 자, 근데 저는 제가 만약 수험생이었다면 1번은 세모 쳐놓고 자 2, 3, 4는 2, 3, 5는 확실히 맞아. 1번을 세모 치고 4번을 X 쳐서 맞췄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자신 없어서 세모 쳤다. 왜냐면 4번이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의해 조성된 재산이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요것도 역시 명시적 기출은 없지만 우리 근데 어떤 판례들을 많이 봤었죠.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근저당권 갖고 장난치는 사안. 요거를 아주 꼼꼼히 봤었죠. 그거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제 를 배웠었는데 약간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요? 뭐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비자금을 은닉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소극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뭘 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정도니까 이것도 내가 뭐 확실하게 아는 판례는 아니지만 이게 틀렸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요런 느낌 갖고서 문제 풀면 사실 수험생은 문제를 맞추는 게 제일 최고의 미덕이니까요. 그렇게 풀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요거는 이제 아까 4번 먼저 볼게요. 자, 원래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라고 하는 거가 원래는 그 자체로 반사회성이 현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조성 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더라도 그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등의 행위가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 내용, 성격, 목적이나 연유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불법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형사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근거가 되는 판례였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될까요? 막 목숨 걸고 분석할 판례는 아닌 것 같아요. 목숨 걸고 분석할 판례는 아니고 그냥 요번에도 그냥 원래 반사회 질서 관련된 법률 행위는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갖고서 느낌 갖고서 문제를 푸는 게 전략적으로 맞거든요. 어떻게 사안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대법관 분들도 어쩔 수가 없는 게 근거 조문이 너무 포괄적으로 써 있어요.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럼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구체적 사안을 보고서 그때그때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카테고리를 정하고 대략적인 사안들을 누적해 나가면 되겠다. 근데 이런 사안처럼 명확한 것들은 맞춰줘야죠. 이 사건 살피던데 자, 선불금의 수령 및 그 전제로서 윤락행위의 권유 또는 알선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이거 그런 사안인 거죠. 사건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큰 돈 빌려주고서 만약에 못 갚으면 성매매 해서라도 갚아라. 이런 것들 겉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대차를 한 법률 행위 같아 보이지만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겠죠. 이거는 맞출 수 있었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 2번, 5번은 여러 번 빈출됐으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었고 아까 그 성매매까지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고 1, 4번 중에 고민하다가 4번 맞췄으면 베스트. 원래 그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오지선다는. 자, 10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바로 틀렸죠. 여러 번 빈출됐고 기초 시간 때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경매에는 민법 104조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째?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판단한다. 3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맞죠? 궁박, 경솔, 무경험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하는 지문 여러 번 기출됐습니다. 이것도. 4번. 궁박은 급박한 공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맞죠? 여러 번 기출됐습니다. 심리적 원인. 자, 5번은 요번에 처음 나왔던 건데 기초 수업 때 했던 내용이죠.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 네, 맞는 지문입니다.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주석 달아볼까요? 사실 저희도 지금 강평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일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래서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당연히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이 거래계에서는 어떤 게 기준인지 잘 몰랐다. 그러니까 104조를 불공정한 법률 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하면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법관님들이 뭐라고 한 거다? 그렇게 104조는 함부로 쓸 수 있게 만들어진 조문이 아니다. 어느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하는 거다. 전반적으로 모자른 경우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판례는 자, 제가 굳이 이걸 꺼낸 이유는 이 앞까지만 원래 기출이 많이 됐거든요. 궁박은 급박한 공궁으로서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까지가 여러 번 기출됐어요. 근데 똑같은 판례에서 이 뒤가 나왔다는 거죠. 무경험은 일반적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 그래서 같은 판례였다는 거 제가 강조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네, 역시 여러 번 기출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11번.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아는 것들이 있었죠. 기억.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여기서는 사인의 공법 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 적용할 수 없다 했어요. 비진의 아니다. 여러 번 기출됐고 기초 때도 강조했던 겁니다. 아닙니다. 자, 디귿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으나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 끝났죠? 진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진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비진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아닌 경우죠. 아닌 경우고. 자, 니은. 자, 니은이 요번에 새로 나온 지문인데 이건 먼저 판례를 보고서 같이 또 풀어봅시다.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 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인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 표현이 계속 나오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네. 옛날 판례입니다. 80-639. 그래서 제한 규정 때문에 교직원 명의를 빌려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 차용한 경우에 교직원들의 채무 부담 의사표시는 뭐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비진의가 아니다. 그래서 답은 다 아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인데, 여기서 제가 별표를 하는 이유가 이 채무부담 의사표시가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게, 채무부담 의사표시 관련해서 비진의 의사표시의 법리를 활용해서 대항을 할 수 있겠던 판례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상황인데, 그래서 A랑 B가 있고 X라는 은행이 있을 때 A가 뭐 대출 규제 제한 때문에 B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좀 대신 빌려달라. 근데 B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거의 무슨 3자 대면식으로 했습니다. 3자 대면식으로 A도 있고 은행도 있고, 이거 내가 빌리는 게 아니고 이건 확실히 A를 위해서 빌리는 건데 그냥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다라는 거를 다 알고서 했던 사안이 하나 있는데, 이러한 사정들이 다 있다면 이때는 비진의로 한 걸로 봐야 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행정사 시험에서는요, 그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숙달을 물어보는 문제라서 그런 예외적인 판례까지 물어볼 것 같지는 않고, 만약 채무부담 판례 중에서 그런 예외적인 판례를 낼 거라면은 힌트를 많이 줄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구구절절 다 설명하는 거죠. 뭐 앞뒤 사정 다 알았고 채무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 때에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하여간 이 판례, 사립학교법상 제한 규정 때문에 교직원 명의를 빌렸던 사건에서는 진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즉 비진의는 아니다 라고 했던 판례가 있으니까 어쨌든 요 사안은 이렇게 정리하겠다. 저는 이거는 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요번에 처음 기출된 건데 이거는 별표 3개 하겠습니다.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비진의 문제에서 어렵게 내면 무조건 나오는 문제거든요.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2개는 여러 번 빈출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은 제가 이거 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억 디귿은 여러 번 빈출된 또 기본 강의에서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봐보세요. 기억 디귿이 비진의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를 확실히 아는데, 그럼 기억 디귿이 확실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무효가 아닌 걸 고르는 거니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기억 디귿이 들어간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역으로 추론하는 거지. 그러면 기억 디귿은 확실히 답인데, 닉은 읽어보니까 선생님이 기본 강의 때 사립학교법상 제한규정 교직원 명의 빌렸던 거 비진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했던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맞출 수는 있었다. 이런 게 이제 객관식의 또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수험생은 당연히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자, 12번. 갑과 을은 통정허위 표시로 대출 약정을 하고 이를 통해 을에 대하여 가장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답은 옳은 걸 고르는 거였는데, 기억. 병이 대출 약정과 관련한 갑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을은 병에게 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무효,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통정허위는 선의의 제3자에게만 주장할 수 없는데,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병이라면 당연히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니은, 갑의 일반 채권자 정이 대출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가장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여기까지만 읽으면
벌써 기본 이론 하나 뚝딱이죠. 가장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 허위의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 번 강조했고 기출에서도 여러 번 빈출된 지문입니다. 거기다가 합체까지 했어요. 위와 같이 믿은 것에 정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108조 통정 허위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만 써 있는데 무과실까지 요하냐라는 것이 쟁점이 됐던 사안에서 판례가 뭐라 했다? 무과실까지 요하지 않는다. 초문에 그런 내용이 없다. 그냥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과실이 있더라도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다. 없죠. 네. 무효니까. 선이니까. 유효하다가 믿고 가압류했으면 선의의 제3자인데 과실이 있어요. 근데 과실은 어차피 상관이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쵸. 자, 디귿. 디귿이 이제 이거야말로 별표 3개고 이거 언제 나오나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갑에게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제인 무가 대출 약정이 통정허위 표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파산 채권자 중 일부가 선이라도 여기서 한번 멈출게요. 갑에게 파산이 선고가 된 경우 파산관제인 무.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거는 여러 번 기출됐다. 그쵸? 통정허위 표시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제인으로서 선임된 사랑은 108조의 제3자에 해당한다. 요거는 여러 번 기출됐고 또 기본 이론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저는 사실은 그 뒤가 중요해요. 이거 먼저 판례 읽고서 설명해 볼게요. 파산 채권자의 전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제인은 그 허위 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누구다?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해당한다. 여기까지가 여러 번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근데 사실은 그 뒤가 중요했어요. 사실은. 이거는 다른 변시나 다른 직역시험에서는 이 뒤가 중요하거든요. 원래도. 그 선악인은 파산관제인 개인의 선악인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누구 기준으로?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제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뒤가 중요해요. 자, 파산관제인이 108조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으려면 선의여야 되잖아요. 근데 선의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파산관제인 개인이 아니라 총 파산 채권자가 전부 다 악의가 아닌 한,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선의이면은 파산관제인도 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죠? 그냥 암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파산관제인이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행하게 된 사람이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원래는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은 이 채무자한테 돈 받을 채권자가 여럿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달려들어서 막 나한테 돈 내놔라, 얘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줘라 이러면 이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창구를 통일화한 거죠. 파산관제인을 한 명을 두고서 일처리를 하자 이런 제도란 말이에요. 그럼 파산관제인은 파산 채권자 모두를 위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선임된 자니까 파산 채권자 중 한 명이라도 선이면 파산관제인도 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법리를 낸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서 디귿을 보면 파산관제인 무는 108조 제3자는 될 수 있는데 관제인이 통정허위 표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어요. 파산관제의 선악은 상관이 없어요. 뭐가 중요하다? 파산 채권자 중 일부가 선이라도 한 명이라도 선이면 을은 무에 대하여 대출 약정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없어요. 왜냐? 선이니까.
한 명이라도 파산 채권자 중 한 명이라도 선이면 파산 관제인을 선의의 제3자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을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좋은 지문이었고 저는 이거 죄송합니다. 기역 니은 죄송합니다. 기역 니은이니까 3번이죠. 네. 사실은 계속 파산관제인은 108조 제3자이다라는 기출만 나와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 뒷부분이 나와서 무척 기뻤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분명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13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거 쉬운 문제였습니다. 빨리 할게요. 이거는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한 착오로 의사표시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없죠. 자, 그냥 답을 바로 볼게요. 3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여러 번 빈출된 내용입니다. 109조 1항 합의로 적용 배제할 수 있죠? 없다는 거 틀린 지문. 자, 5번도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를 알고 이용을 했어요. 알고 이용을 하면은 중대한 과실이어도 취소할 수 있죠. 또 여러 번 기출됐고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4번이 요번에 처음 나왔는데 이거는 별표를 하나만 할게요. 원래는 채권법까지 공부를 한 채로 시험이 나온다면 더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조금은 치사한 문제였다 생각해요. 왜냐면 하자담보 책임을 1차 때 공부를 안 하는데 물어봐서. 근데 그냥 요번에 간단하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15-78703. 그래서 자, 취소할 수 없다. 이게 틀린 지문이라는 겁니다.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해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아니 매수인이 자기 마음대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법리 이게 경합이 될 때 여러 가지 청구 내가 이것도 청구할 수 있고 저것도 청구할 수 있을 때 우리 법원이 거의 99.9% 항상 일관된 태도를 보이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항상 통일된 법리입니다. 왜냐? 대법관 분들은 조문을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조문이 써 있고 조문에 요건 사실이 적혀 있고 그 요건 사실이 만족을 해서 주장을 하겠다는데 그걸 무슨 근거로 막아요? 하자담보 책임 성립해도 중요 부분 착오가 있고 착오 취소 요건 갖추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바로 답을 볼게요. 쉬운 문제니까. 상품의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기망성이 결여된다. 여러 번 기출됐고 기초적인 지문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문제 없었죠. 취소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고요. 소송행위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강박을 이유로 소송행위 취소할 수 없죠. 이거 처음 나왔는데 이것도 기본 수업 시간 때 여러 번 강조해서 별로 어렵진 않았습니다. 소송행위를 민법 규정으로 취소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소송행위는 민소법에 있는 규정들로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한 규정에 따라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송행위는 다 이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기초에서. 그리고 2번도 여러 번 됐죠. 위법한 사기 행위로 체결됐다. 피의자가 제3자를 상대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계약 취소해야 되나요? 취소할 필요 없죠. 취소 안 하고서도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랑 연관돼요. 요건사실 750조 불법행위 요건사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건사실을 만족하면
그래서 청구를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관들 입장에선. 뭐 꼭 사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계약 취소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1번도 쉬운 거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자에게는 고지할 필요 없다. 자,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세무사, 소송행위 아까 거는 세무사에서 기출됐던 내용인데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5번이 보다시피 똑같이 나왔죠.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 자, 15번. 갑은 친구 을로부터 병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아 을을 대리하여 병과 X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매매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을의 착오, 을 누구죠? 이제 본인이네요. 본인에게 착오가 있는 경우 을에게는 착오가 없더라도 을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할 수 없죠. 대리에서는 의사 표시에 문제가 있으면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틀렸기 때문에 벌써 답 맞췄죠. 빠르게 볼게요. 나머지. 갑의 사기로 병이 매도에 의사 표시를 한 경우 대리인이 사기를 쳤네요. 그래서 매도인이 팔았어요. 근데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매도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죠. 왜죠? 대리인이랑 본인 이럴 때는 같은 사람이에요. 제3자 아니다. 110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몰랐더라도 선이어도 110조 적용 없다는 뜻이죠. 자, 3번. 자, 병이 이중매매.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했네요. 나쁜 사람이었네요. 위 매매계약이 두 번째 매매였어요. 제2의 매매인 경우에 대리인 갑이 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무효죠. 벌써 적극 가담. 자,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어차피 무효해요. 이거는 또 유명한 판례죠. 몰랐더라도 대리인이 매도인 배임 적극 가담해서 무효가 되면은 몰랐더라도 그냥 무효인 거예요. 4번. 매매계약이 을에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경솔, 무경험은 을, 본인이 아닌 갑,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죠? 여기에 추가가 뭐가 있죠? 공궁은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 간단하게 체크하고. 5번. 병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권을 가지지 않는다. 여러 번 빈출됐고 올바른 지문입니다. 뭘 갖고 있죠? 중도금이랑 잔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했고 그런 권한이 있으면 뭐까지 있다? 잔금을 내는 기일을 좀 연장해 주는 것까지는 권한이 있는데 이렇게 처분해버리는 거, 없애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권 같은 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없애버리는 거니까요. 자, 16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바로 답부터 볼게요. 답 3번.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이거 틀렸죠. 또 여러 번 빈출된 사안입니다. 이게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거 판례 기초 사실을 한 번만이라도 읽으면 알 수 있다 그랬죠. 그 어떤 사안이었죠? 이제 남편들이 이제 한 5명 있고 이 남편 중 어떤 A라는 남편이 무슨 뭐 공사를 좀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돈을 빌릴 필요가 있었는데 그 아내분한테 돈을 좀 여기저기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내분이면 어떻게 갔겠어요? 커피숍 가서 다른 그 아주머니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 남편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돈을 빌리는데 그 아주머니들도 본인은 돈이 없으니까 자기 남편의 그 도장 같은 것들을 갖고 왔던 사안이죠. 근데 그거를 판례가 어떻게 구성했다 그랬죠?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인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넘어서. 근데 그거를 기본 대리권으로 봐야 표현 대리권의 성립을 이게 일단 기본 대리권이 돼야 그래야 복대리권 검토까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좀 구체적 사실관계 때문에 좀 인정이 됐던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이렇게 읽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기본 강의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하지만 여러 번 기출됐기 때문에 풀 수 있다. 충분히 암기는 할 수 있었다. 자, 나머지 1번부터 읽어볼게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대한 규정, 법정대리 적용된다. 이것도 유명한 판례고 기본 강의 때 강조 많이 했습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외에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 기준. 너무 좋은 표현이죠. 4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 행위가 있을 때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다. 이것도 유명한 지문이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기본 강의 때. 당연히 기출도 여러 번 됐고요. 대리 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 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네, 사수를 썼던 사건이죠. 역시 기본 이론 강의 때 여러 번 강조했고 기출도 됐던. 근데 대리는 지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례를 좀 그 판례 내용을 읽어야 돼요. 이거를 그냥 읽으면은 조금 무슨 말인가 싶긴 하거든요. 그래도 물론 행정사 시험이 기출 지문을 계속 똑같이 내줘서 맞출 수는 있는데 이거 저랑 같이 기본 강의 때 이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뭔지 한 번만 듣고 나면 기출 암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 번 기출돼. 보세요. 다 기출은 여러 번 됐던 사안들입니다. 다 1, 2, 3, 4, 5번 전부 다 기출됐던 사안이에요. 자, 그 다음 법률 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바로 답으로 갈게요. 쉬운 문제니까. 3번 토지거래 허가. 이거 보자마자 반갑죠. 토지에 대해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유동적 무효 아니죠. 확정적 무효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본 이론 강조했고 기출도 너무 여러 번 됐죠. 답은 바로 맞출 수 있고. 자, 나머지 빨리 읽어봅시다. 취소된 법률행위 처음부터 무효죠. 법률행위 추이 묵시적으로 할 수 있죠.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로 선의 재산정에 대항할 수 있죠. 왜냐? 반사회 질서 103조 위반에는 단서가 없어요. 이게 또 제가 재밌는 부분이라 그랬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땅. 다른 조문들이랑 달라요.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선의 제3자에겐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뒤에 원래 뭐가 붙는데 얼마나 우리 입법자들이 반사회 질서는 선이고 뭐고 그냥 무조건 무효. 이건 그냥 싹을 뽑아버려야 된다고 강하게 생각했는지 선의 제3자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그 무효,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켜주고 이런 거 없이. 자,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조문 내용이고 여러 번 강조했고 기출도 여러 번 됐습니다. 네, 요것만 한번 볼게요. 자, 그쵸? 똑같이 나왔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임의로 똑같이는 아니군요. 오히려 더 어렵게 나왔어요. 작년에 더 어렵게 나왔는데 오히려 요번에는 조문 내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18번.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자전거를 을에게, 미성년자군요.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갑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가 1번. 자, 이건 하나씩 풀어볼게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1번. 갑은 계약을 취소하면 그가 아기인 경우에도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맞죠? 이거 아까 앞에서 했던 거죠. 미성년자 계약 취소하면 141조 현존이익 한도 상환. 자, 근데 아기인 경우에도라는 지문이 문구가 나온 이유는 뭐다? 조문에 없는데도. 왜냐면 741조 부당이득 반환에서는 선악을 따지기 때문에 이 제한능력자에서는 선악 안 따지고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만 하면 된다는 게 좀 독특하다는 거죠. 하지만 또 아까도 설명했지만 왜 이런 문구가 붙는지는 알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선악이 붙는 것 자체가 좀 웃기죠. 사실은. 그래서 왜 붙는지는 알겠다. 741조 뒤에 있는 부당이득의 그런 지문이 있기 때문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현존이익 한도라는 것도 알 수 있겠다. 그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2번.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 취소할 수 있죠. 3번. 갑의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서 직권조사상. 너무 중요하죠. 이것도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4번. 갑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법정 대리인은 아니 다 큰 사람이고 법정으로 대리하는 사람인데 이런 게 왜 있어야 돼요? 그냥 바로 취소할 수 있죠. 바로 추인할 수 있고 갑이 혼자서 추인해야 될 때 그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죠. 취소의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합니다. 갑이 할 때 필요한 거예요. 뒤가 틀린 내용이죠. 4번 틀렸다. 5번. 갑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조문 내용이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10년 네, 행사해야 된다. 조문 내용이었고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답 4번. 그쵸. 다 여러 번 기출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9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바로 답부터 볼게요. 별로 난이도 있지 않았으니까. 5번.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 무효인가요? 아니죠. 그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두 다 무효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러 번 기출냈습니다. 자, 1번부터 다시 볼게요. 기한의 이익은 특약이나 법률 법률 행위인데 오타 났네요. 법률 행위 성질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죄송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특약이나 법률 행위의 성질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문 내용이죠. 2번. 요게 요번에 새로 나왔던 지문인데 이거는 또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뒤 내용을 보고서 설명해 드릴게요. 뒤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자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는 그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민법 제388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조문 숫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채권법 때 하는 거예요. 채권법 때 하는 건데 어떻게 돼 있냐면 조문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나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사실은 이것도 조금은 치사한 문제죠. 채권법을 모르는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요 지문 자체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또 기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본 이론 공부할 때 우리 충분히 공부할 수 있죠. 이행지체에 나와 있는 내용 바로 다음 내용에 나와 있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요 지문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야겠습니다. 담보를 손상하게 하면은 기한이익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3번. 조건 있는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조문 내용이고 여러 번 기출됐습니다. 4번. 2024년 4월에 2024년 제12회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준다는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다. 맞죠? 불확정하니까요. 4월 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아직.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은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혹시 초학자분들 중에는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면 일시정지하고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법률 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 이거 쉬운 문제였죠.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 그대로 합시다.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 당사자 1방은 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이건 약간 응용이었죠. 약간 응용 문제였는데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원래는 보통 어떻게 나오죠? 원래 조문은 어떻게 써 있습니까?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단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요게 원문이고 그럼 여기에 붙어서 한 문장 더 덧붙이는 게 우리가 뭘 배우냐면은 하지만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특약으로
배제를 할 수 있다까지 배웁니다. 그 두 개를 조금 더 응용한 거예요. 응용이라기보다 그냥 그거를 논리적으로 연계를 시킨 거죠.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으면 그럼 포기하면 손해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당사자 일방은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이거 거꾸로 쓴 거죠. 기한의 이익 포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면 배상을 해줘라.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1번부터 빨리 볼게요.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생기죠. 조건이 법률 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 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아니라 이미 조건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죠. 3번 종기 있는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지 않고 없어지죠. 종기인데 끝나는 기한이 있으니까 기한 도달하면 없어져야겠죠. 5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또는 담보를 할 수 있죠. 또 조문 내용이고 여러 번 기출됐던 내용입니다. 조건 없는 거 맞죠? 네. 21번 법률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2번부터 볼게요. 1번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서 기간을 시로 정한 때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조문 내용이고 여러 번 기출됐습니다. 3번 정년이 60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0세가 도달할 때이죠. 이것도 기출됐고 기본 강의 때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해놓고 동그라미를 쳤네요. 틀린 지문입니다. 자, 4번 1세에 이른 사람의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이거 조문 내용 그대로인데 또 약간 트위스트 했어요. 조문은 어떻게 써있죠?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서 만 나이로 계산을 하고 연수로 표시하는데 단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는데 그거를 풀어서 썼어요. 재밌는 시도였습니다. 맞는 지문이었고 5번 어느 기간의 말일인 6월 4일이 토요일이고 6월 6일이 공휴일이면 그 기간은 6월 7일에 만료한다. 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이 길에 만료한다라는 조문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죠. 6월 4일이 토요일이면 6월 5일은 일요일일 거고 그러면 그 이 길인 6월 6일에 만료하려 했더니 6월 6일 공휴일이네? 그럼 그 이 길인 6월 7일에 만료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인데, 자, 내년 6월 1일부터 4일 동안이라고 하는 경우 그 기산점은 내년 6월 1일이다. 약간 오해 소지가 있지만 이거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그 영영시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논리를 펴보겠습니다. 조문은 어떻게 써있죠? 기간을 일주, 월, 연으로 할 때에는 일주, 월, 연으로 할 때는 기산점은 언제로 한다? 자, 다시 21번. 자, 조문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게 조문 내용 그대로예요. 그럼 이게 내년 6월 1일부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일 동안이니까 기간을 1로 잡은 건데 1로 잡았으니까 기산점은 원래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데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는 산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산점은 내년 6월 1일 그 오전 0시에 해당하는 거죠. 내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일 동안이니까 알고리즘대로 판단한 거죠. 기간이 일주, 월 또는 연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1번이 조금 헷갈렸더라도 3번이 명확하기 때문에 자, 요게 2021년 기출이고 기본 강의 때도 강조했죠. 정년이 60세라 하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례였죠. 그래서 맞출 수는 있었습니다.
네, 22번입니다.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가장 긴 것은, 이것도 이제 항상 나오는 문제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된댔죠? 자, 163조는 3년이고, 저는 이걸 이렇게 외웁니다. 제가 도현진이란 변호사가 실제 친구로 있는데, 도변생인데, 호가 이의예요. 이의 도변생이 3년짜리고, 3년이 아니고 1년이죠. 164는 1년짜리인데, 이거는 여학교에서 노동을 하는 겁니다. 여교, 노동. 뭐, 어떻냐? 요거는 이자, 의사, 변호사 등 짝짝짝이었고, 생산물, 도급. 그리고 1년짜리는, 이거 여관 같은 거, 이거 교사들의 강사료 채권, 그리고 이거 노역자 혹은 연예인, 이거 동산 사용료, 이런 거 있다 했죠. 이게 저는 원래 이렇게 두 문자 만들어서 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행정사 시험은 숙달되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소멸시효 기간은 꼭 뭐 못해도 2년에 한 번씩은 나오니까 암기를 해두면은 반드시 빛을 발하죠. 한번 해봅시다. 자, 연예인, 물건 공급 확률, 물건 공급 대금 채권. 이건 노역자죠. 그러니까 164조에서 1년입니다. 동산 사용 채권료, 노동, 얘도 1년이죠. 교사, 강의, 이것도 교사, 수강 직경료, 이것도 1년이죠. 또 5번 먼저 볼게요. 생산자, 갑이 을에게 생산물을 판매해서 생산물 대금 채권, 이거 3년이죠. 도변생, 3년. 그리고 4번,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갑의 매매대금 채권. 요거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10년 되겠습니다. 사실은 1, 2, 3, 5를 명확하게 기억은 못해도 이게 막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서 순간 헷갈렸다 해봅시다. 이게 1년짜리였는지 3년이었는지 두 문자가 뭐였는지 좀 헷갈려도 기본을 탄탄히 알고 있는 사람은 4번이 10년인 거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야 돼요.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매매대금 채권은 뭐 특별히 어떤 거에 속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채권이기 때문에 10년 소멸시효 기간이 간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1, 2, 3, 5번이 혹시 조금 헷갈렸어도 4번 기본 내용 토대로 문제는 풀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23번.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은 3번이었는데, 이것도 바로 3번부터 할게요. 소멸시효는 법률 행위예요. 이를 배제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 있어요. 바로 틀렸죠. 네. 뭐는 할 수 없죠. 네. 배연간은 할 수 없는데, 단감은 할 수 있습니다. 단축 또는, 경감할 수는 있는데, 배제하거나, 연장하거나 가중하는 것은 안 된다. 근데, 배제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1번.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 생긴다. 맞죠? 2번. 이거 조문 내용입니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효력 미친다. 맞는 표현이고 또 조문 내용이죠. 여러 번 기출됐습니다.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네, 여러 번 기출된 기초적인 내용이죠. 5번.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오케이. 근데 이것도 제가 그냥 하나 체크를 해두면 기존에 기출됐던 내용을 짬뽕한 거라서 또 약간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통 나왔죠? 두 가지가 따로 나왔어요. 포기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라는 게 하나 원래 자주 나왔던 지문이고 소멸시효 완성한 후에 일부 변제하면은 시효이익 포기한 걸로 본다. 그럼 포기한 걸로 본다. 라는 게 지문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걸 합체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요즘 이제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나왔거든요. 원래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까지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합체돼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은 1번인데 유명한 판례 바로 나왔네요.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인도받아 계속 점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정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너무 유명한 판례죠. 이거 제가 어떤 법리라고 했죠? 저희는 이제 등기를 해야만 원래 부동산이 그냥 단순히 넘겨받는 거, 내가 점유하는 걸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하여야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조문 때문에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옛날 어르신들 중에 분명 계약을 맺고 돈까지 다 내고 넘겨받아서 살았어요. 근데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정적인 어떤 사정을 몰랐던 거죠. 근데 뭐 한 20년씩 그냥 별 무리 없이 지내다가 나중에 가서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너 등기 안 했으니까 문제 있다. 나가라 했더니 근데 나 여기 계약서 있다. 등기해줘라. 했더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더니 요번엔 상대가 하는 얘기가 그거는 채권이니까 10년 지났으니까 소멸시효 때문에 없어졌다. 이거 조금 이상하죠. 얘기를 들어도. 옛날에는 이런 법 내용도 다 알 수 없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 등기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 모르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요런 아주 유명한 판례가 탄생한 겁니다.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습니다. 채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2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그렇죠? 소유권이 한국성 걸리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 그러한 권리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고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에 도래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 시효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조문 내용이죠. 여러 번 기출됐습니다. 4번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조문 내용이고 여러 번 기출됐습니다. 5번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 번 기출됐습니다. 왜죠? 점유권은 정의가 뭐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는 점유권이 있다. 그러니까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예요. 상태이기 때문에 시효의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 권리여야 되는데 점유권은 사실 상태이기 때문에 시효 문제가 애당초 말이 안 됩니다. 소멸시효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조금 방금 설명이 어려웠던 분들은 기출에 그대로 나오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자, 25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2번이 새로운 재밌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2번 제외하고 먼저 설명해 볼게요. 이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판례는. 1번.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 청구될 수 있다. 유명한 판례 여러 번 기출됐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3번.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 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내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조문 그대로 갖고 왔죠. 맞출 수 있었습니다. 4번.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화해 신청인이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의 중단 효력이 없다. 역시 조문 내용 그대로고 기출된 적도 있습니다. 5번. 천재 기타 사변으로 소멸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역시 조문 내용 그대로고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3, 4, 5번 다 조문 내용이고 기출도 사실 엄밀히는 3번은 명시 기출은 없는데 어쨌든 조문 내용이고 기초 이론 강의 때 충분히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고 1번은 워낙 기초적인 내용이고 기출도 있으니까 맞췄잖아요. 2번은 처음 보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역추론할 수 있어요. 역추론해서 틀린 지문이다. 그럼 이제 한번 봐볼게요. 이게 왜 틀렸는지. 이것도 바로 판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중요하고 제 생각엔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도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종래 대법원은 시효 중단 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 청구나 확인 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는 널리 시효 중단 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 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의 형태로서 항상 전소와 동일한 이행 청구만이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즉, 죄송합니다. 항상 전소랑 동일한 형태로 이행 청구만 할 필요는 없고 후소는 확인 청구로 해도 괜찮다. 전원합의체 대판이고 나름 최근입니다. 2015, 4, 23, 23, 16. 자, 이제 알았으니까 먼저 문제를 보고 조금 더 코멘트 해드릴게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그거에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은 허용될 수 있다. 방금 봤죠? 꼭 이행 청구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전원 합의체가.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선생님? 사실 이것도 민사소송법을 좀 공부해보면은 한두 번씩 볼 수 있는 어떤 패턴인데,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대법관 분들이 중복해서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중복해서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법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차적으로. 자, 이 굉장히 논리를 잘 폈죠. 다수 의견들이. 아니, 자, 1번. 우리가 이상한 논리를 피는 게 아니야. 너희 반대 의견이 자꾸 얘기하는데 조문에는 뭐라 써있냐면 재판상의 청구라고만 써있어. 재판상의 청구. 꼭 이행 청구를 해야 된다고 한 적이 없어. 확인 이익 구하는 거 맞지. 그리고 2번. 지금 실물 예를 보니까 그리고 또 소멸시효의 취지상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입증되면 너그럽게 인정해주고 있는데 꼭 확인의 소를 구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 확인의 소를 못한다고 할 건 아니고 그러한 법리가 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승소 확정 판결 받은 것도 10년이면 끝나니까 그거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확인 소송으로 못한다? 에이, 그렇게 할 건 아니지. 꼭 이전에 이행 청구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행 청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게 대법원 다수 의견의 논리입니다. 사실 굉장히 민소법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쟁점이고 처음 나왔지만 저는 이 지문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문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 판례를 읽어보면 제법 격렬하게 싸웠어요. 반대 의견하고 다수 의견이. 그래서 이건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다시 채권자가 승소 판결 받고 근데 이행 청구를 내서 승소 확정 판결 받은 거를 10년 소멸시효 있으니까 그걸 멈추려고 하는 후소 제기하는 건 어떻게 해도 된다? 확인 소송으로 구해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오늘 요번에 제12회 행정사 1차 민법 강평을 해봤고요. 제가 오늘 그 강평 들어가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마리 토끼 잡아본다고 그랬죠. 기존에 죄송합니다.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오늘 요번에 나왔던 시험이 좀 어떻게 다르게 나왔는지 또 새로운 판례는 무엇이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셨길 바라고 초학자 분들은 제가 오늘 좀 빨리 나 저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빨리 진행하시지?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 화면 제가 빨리 갔지만 다 근거를 적어놨으니까요. 화면 하나씩 일시정지해서 얼마나 기출 빈도가 높은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출 문제만 푼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보니까 기출 문제만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기출 문제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이런 민법이 엄청 방대한데 지침서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 이런 문제 낸다. 그러면 기출 문제를 보고 이 거대한 숲에서 이 부분은 내가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해둬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또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요. 용기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강평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